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미 공군의 GPS 위성을 싣고 발사되는 장면인데요. GPS는 미국이 운용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의 명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GPS는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선박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GPS 위성은 1978년부터 발사되기 시작해서 현재 30대가 활동 중입니다. 위성 무게는 연료를 포함하면 2톤가량이고요. 약 2만 km 고도에서 1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지상에서 보면 이런 궤도로 비행하고 있죠. 정말 빼곡하네요. 참고로 GPS의 정확도는 민간용 3m, 군사용의 경우에는 최대 2.3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독자 GPS 위성망을 갖춘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5대의 경사궤도 위성과 3대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될 KPS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할 예정인데요. 단일 우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됩니다. 그럼 KPS의 자세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만 GPS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발사 장면인데요. 24대의 항법 위성으로 이루어진 글로나스는 미국의 GPS와 비교하면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고위도 지역에 특화된 궤도를 돌고 있죠. GPS보다 위성의 궤도 경사각이 더 높아서 극지방 근처까지 커버합니다. 중국도 자체 항법 위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4.6톤 무게의 베이더우 위성을 탑재한 창정 3비호 로켓이 발사됩니다. 창정 3비호는 지구 저궤도까지 11톤, 정지위성 궤도는 2톤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발사체죠. 이러한 항법 위성들은 대체로 무거운 편이고 매우 높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누리호로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35대로 운영 중인 베이더우는 정확도가 GPS보다 다소 낮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항법 위성들의 궤도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점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GPS, 글로나스, 베이더우는 모두 군사용 목적이 강한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간용으로 특화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총 30대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24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특징이라면 민간용 정확도가 1m급이라서 GPS보다 좋다는 점이죠. 군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구용으로 최대 1cm급 정확도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 항법 위성들의 궤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형태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평면 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나스 위성은 19,000km 고도에 떠 있습니다. 항법 위성 중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죠. 다음으로 GPS, 약 24,000km 고도에 위치합니다. 미국이 먼저 이 자리를 차지해서 우선권을 가졌네요. 그리고 GPS 바로 위에 베이더우가 떠 있습니다. 약 21,500km 고도에 있죠. 마지막에 갈릴레오입니다. 약 23,000km 고도. 그런데 더 멀리 떨어진 정지위성 궤도 근처에 또 다른 항법 위성이 떠 있습니다. QGSS, 준천정 위성 시스템이라는 일본의 독자 항법 위성인데요. 다른 항법 위성들이 전 지구를 커버한다면 QGS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오늘 주제인 KPS가 바로 일본의 QGSS를 롤 모델로 삼고 있죠.
4톤 무게의 QGS 항법 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이 발사됩니다. H2A는 정지위성 궤도에 4톤 이상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는 일본의 주력 우주 발사체죠. GPS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는 일본 처지에서 굳이 독자 GPS를 갖출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QGSS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QGS는 다른 항법 위성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떠있는 고도가 거의 2배가량 더 높습니다. 모두 5대의 경사궤도 위성과 2대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경사궤도 위성 3대, 정지궤도 위성 1대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럼 QGSS의 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알다시피 항상 지구의 같은 곳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적도 상공이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전파를 받는 데 불리하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QGSS는 몰리아 궤도와 비슷한 원리의 특별한 경사 궤도를 사용합니다. 대략 궤도 경사각 43도, 고도 33,000에서 39,000km 사이의 타원 궤도를 돌면 항상 지구의 같은 면을 바라보면서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궤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하루와 같은 24시간입니다. 지상에서 보면 이렇게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정지궤도 위성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사정지궤도라고 할까요? 궤도 특성상 일본 상공에서 하루에 8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의 경사궤도 위성을 배치하면 최소한 한 대는 항상 일본 상공에 떠 있는 거죠.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지궤도까지 위성을 운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위성도 커져야 하고 10에서 15년 주기로 위성을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굳이 QGSS를 독자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이 공짜로 제공하는 GPS를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GPS가 아니더라도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도 있으니까요. 결국 일본 정부가 내세운 QGSS 타당성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층 건물이 질비한 도심지에서 수직 상공에 내비게이션 신호를 수신하면 좋고 가급적 많은 위성 신호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것은 도쿄 시내에서 받을 수 있는 GPS 신호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하늘색 점 하나하나가 개별 GPS 위성이고 정중앙은 수직 방향을 뜻합니다. 매 순간 10여 개의 GPS 위성 신호가 감지되네요. 여기에 QGSS 위성 신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두 4개의 분홍색 점이 보이네요. 움직이지 않는 점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나머지는 팔자를 그리며 남쪽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길 반복합니다. 이걸 보면 QGSS가 GPS를 어느 정도 보강하면서 정중앙 수직 방향에 위성이 출현하는 빈도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나스도 추가해보죠. 녹색 점이 더해지니까 도쿄 상공에 항법 위성이 득실거립니다. 그럼 갈릴레오를 더해보겠습니다. 베이더우까지 더하면? 이건 뭐 단순히 민간용어로 QGSS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GPS와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가 모두 차단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유도 무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군사용 GPS는 암호화된 통신에 더해서 다양한 실시간 보정 기술을 통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용의 오차도가 1m에서 3m 수준이라면 군사용은 고작 몇 cm에 불과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 신호를 타국에만 의지한다면 자주 국방을 이루기 어렵겠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성항법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자율주행이나 무인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GPS를 공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란 절대 없죠.
KPS를 일본 QGSS 따라하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한번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불필요한 투자일까요?